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크게 4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하지만 일단은 아파트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세 번째로 민간 건설 임대주택, 네 번째로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 대신 임대료나 입주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지원 없이 민간에서 공급하고 입주 조건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초기 임대료에 대해서도 규제가 없습니다. 앞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인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합쳐가지고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직접 건설을 해서 임대 목적으로 신축을 한 민간에서 신축을 한 이후에 임차인을 모집해서 임대를 주는 것인데, 다 지어진 이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분양하는 것과 같이 임차인을 미리 건물이 올라가기 이전에 모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용으로 전환해서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길거리 가시다 보면 많이 보실 수 있는 10년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많은 현수막들은 대체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건설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장기 임대로 진행을 합니다. 10년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8년도 있었는데 10년으로 현재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연간 인상 한도가 5%입니다. 연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갱신할 때 5%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그 보증 비율은 100%라고 현재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인데, 올해 6월 1일부터는 허그에서 보증하는 비율이 90%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100%라고 광고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는 100%가 맞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 비율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사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보증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갱신 주기는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갱신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점을 보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갱신할 때마다 5% 이내로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한다거나 임대료가 급등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5% 이내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세, 계산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그리고 취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도 낼 필요가 없고 다양한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부담을 안 해도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혜택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도 있고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민간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현재 진행되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별다른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도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광고들 보시겠지만 1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한 이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분양 전환이 되는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고 2년 이후에 갱신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임대인이 내어주어야 되지만 임대인이 시행사 측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라, 새로운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금으로 너의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그 보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그에 신청을 해서 반환을 받고 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증금을 반환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뒤늦게 이사 날짜가 거의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다음에 기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놨던 것을 계약금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금이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 이후에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다만 임대료가 내려가는 시점에 있어서도 증액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증액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해야겠습니다. 앞서 연간 인상 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주택특별법에 보면 44조 임대료에 있어서 제3항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1년 이후에 증액을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2년간 5%로 증액할 수 있으니까 1년 동안에 그 절반인 2.5%로 증액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1년마다 증액을 계속 하려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약기간 동안에는 증액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제가 보는 사안에서는 연간으로 매번 인상이 불가능하고 2년마다 5% 안쪽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허그에서 보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100%이나 6월 1일부터 90%로 보증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중도 해지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의무 기간이라고 보다는 이건 임대인 입장에서 의무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을 스스로 구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사실상 이 중도 해지가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여력이 있어서 나는 허그에 보증금을 청구하겠다. 보증금을 청구하겠다라고 해서 허그를 통해서 나중에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는 100%여서 문제가 좀 덜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90%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허그에서 받고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앞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면 임대차 계약 시에 주의해야 될 것은 새 임차인 조건부 반환. 이게 조건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사일이 임박했을 때 통보를 해서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옮겨갈 집에 대해서 계약금을 손해보도록 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그의 보증심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 처리 기간을 고려를 한다 하면 결국에는 원하는 기간 내에 즉시 이동을 하는 것은 어렵고 기간이 2개월, 3개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보증 축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것이고 임대료는 갱신 주기마다 5% 안쪽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만 시세 하락 시에도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 해지가 제약이 된다라는 부분, 보증금 못 받아서 사실상 계약 해지가 어렵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10년 동안 임대를 한 다음에 분양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큰 혜택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양가 산정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세대로 감정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시세 대비 80%, 90% 어쨌든 할인된 분양가로 분양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보면 정작 그 내용이 없고 시세대로 감정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니면 별다른 분양 조건이 없이 시행사가 정한 대로 분양 조건이 정해진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시세의 80%로 분양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나중에 분양 전환 시에 감정평가로 해서 현 시세 그대로 받겠다라고 해서 흠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확정 분양가 계약서에 기재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확정 분양가로 작성을 했을 때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 변동 조항 등으로 상승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다라든지 다른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실제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확정 분양 그때 당시의 금액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서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분양 전환 시에 시행사에서 정한 조건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겠고 이 확정 분양가도 현재 확정을 해주지만 추후에 시행사가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 시에도 하자 보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까지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어느 하자이냐에 따라서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이렇게 하자 부분이 다르지만 어쨌든 10년이 되면 대부분 하자 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분양 전환 시에는 10년이 넘기 때문에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양 전환을 한 이후에 본인 집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겠지만, 이 하자 공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분양받은 집주인들끼리 비용을 부담해서 공용 부분을 자체적으로 또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시에도 하자가 최소한으로 진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자를 치유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뭐 기대했던 것만큼 하자가 다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임대인인 소유주가 하자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하자를 다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금전 배상을 임대인에게 해줌으로써 그 하자 자체를 해결하는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지만 그렇다 해서 임대차 자체는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정도기도 하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보상은 못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애초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신 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 프로세스 상에서 본다 하면 10년 후에 분양 제한 전환을 하는데, 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분양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시행사에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분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있겠다라고 하면 계속 임대차 관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0년 후에 무조건 내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세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 자체가 고평가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10%를 할인해 준다 하더라도 10%가 감정평가가 더 높게 된다면 결국 제시세대로 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할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확보를 하셔서 이러한 감정평가에 있어서 고평가가 된 부분 없는지, 부당하게 고평가가 된 부분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또 비교 대상이 인근 단지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나은 곳에 비교 대상이 선정이 되어서 금액 자체가 고평가가 된 건 아닌지, 아니면 동호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특별히 차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높여서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써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일반적인 개인들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하고 비슷하게 하자 그대로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하겠고, 만약에 큰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을 반드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자 담보 책임을 행사해서 손해배상으로 일부를 받아내서 금전적으로 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시에 위험 요소를 정리해서 살펴보면 감정평가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분양 우선권 계약서에 만약에 확정 분양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양가뿐만 아니라 그 분양가에 달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면 그 내용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 시에 아파트 하자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요 확정 분양가 관련해서 물가 변동 조항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용 부분들 보수 비용도 본인 집만 아니라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내가 집주인이 되고 나면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간임대 전환 관련해가지고 울산 지역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 민간임대 아파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정고등학교 맞은편, 울산에서 핵심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일반 분양으로 토지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PF 대출 어려움 등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민간임대로 전환했다라고 했습니다. 민간임대로 전환을 해서 또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으나 실제로 결국 임차인이 충분히, 어찌 보면 뭐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 충분히 모집이 되지 않아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진행 경과를 보면
PF 대출 어려움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라고 대외적으로는 밝혔는데 실제로는 토지 작업이 어느 정도 안 되어서 변경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분양으로 한다라고 하면 80%인 경우에도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95%에 가까운 비율로 소유권을 매수해야지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이후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고 이후에 전체 토지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서 일반 분양 진행하는 형태를 띠는데 민간 임대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민간 임대는 80% 토지 처음에 임차인을 모집할 때는 매입도 아니고 토지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는 공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훨씬 토지 비율이 낮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역 민간 임대주택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그리고 소유자 기준 숫자로는 2분의 1만 넘으면 해당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적은 3분의 2만 모으면 나머지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으므로 토지 확보 요건이 매우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촉진지구 수용 요건을 살펴보면 사업자 시행 지정을 사업자를 촉진지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는 민간 토지 소유에 대해서만 50%가 넘으면 됩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50%가 넘으면 되는 것이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촉진지구를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국공유지는 당연히 동의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하면 국공유지가 동의가 된다 하면 그 면적이 사업 부지마다 다르겠지만 3분의 2가 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자 2분의 1. 왜냐하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대체로 국가 그리고 해당 지자체 이렇게 두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자들, 민간 토지 소유자들의 숫자만 문제이기 때문에 면적보다 오히려 50%가 넘었을 경우에는 이 소유자 숫자가 충분한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촉진지구가 되면 매수해야 되는 토지가 대폭 감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자체도 굉장히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금액 자체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촉진지구 신청을 한 걸로 보이지만 이 촉진지구 신청을 민간에 사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고 보이고 대부분은 공공에서 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지만 울산 같은 경우도 촉진지구 지정이 되었지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라든지 공공지원 촉진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지 소유 비율을 알아보기 위한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하면 80%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를 하고 실제 매수 없이 토지 사용 승낙서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80% 사용 권한만 확보를 해서 실제 매수 없이 사용 승낙서만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이후에 조합원이 모집되면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액으로 실제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성 인정을 받아서 나머지 토지는 수용 절차를 통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모집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제대로 모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이 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결국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 승낙서로 처음에는 80%를 모집해서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 토지 확보 비율이 점점점 내려가서 조합원들이 결국에는 낸 돈으로 제대로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사업이 실패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식적으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의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실제 임차인 모집이나 조합원 모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 같이 외형을 갖추고 진행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임의단체에다가 출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임차인 모집으로 사실상 보이지만 실제로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거 10년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뭐 다른 이제 임대차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고 분양 전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실제로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는 쏙 빠져서 법률망을 미해가면서 마치 임차인 모집처럼 보이게 실제로 와가지고는 설명을 임차인이 모집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들 같은 경우는 임의단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출자금을 납부하고 이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대여를 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 거기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우선 임차권에 따라서 분양 전환 우선권을 준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본 청약에 앞서갖고 사전 청약을 하는 것과 하는 유사한 약속인데 뭐 꼭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너무 장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들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사람들이 출자금을 내서 그 출자금을 사업자에게 대여를 해주고 그 사업자가 진행을 했는데, 대여를 해준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납부한 금액을 전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받아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납부한 가입자들은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납부한 돈을 즉시 대여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이 납부한 단체에도 별다른 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소송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낮은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정식으로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가 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가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민간 임대주택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광고되고 있는 많은 사업장들이 사실 부정적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가릴 수밖에 없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도 꽤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 차마 알려드렸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도 있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단순하게 그냥 개인들 간의 임대차 관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소홀을 하게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보신다고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임대주택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이고, 추후에 분양 전환을 했을 때도 적정한 가격에 잘 분양 전환이 되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